그것을 여러 수행 전통, 기독교의 수행 전통, 불교 수행 전통, 그 다음에 저기 신비주의 수행 전통 다 섭렵해서 그것을 통합해냈어요. 그래서 전체 지성의 세계를 넘어서 세네 개의 우리가 거쳐가서 진화해 가야 할 세계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우경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홍보를 할 때 제가 아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는데 반 정도는 제가 아는 분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대부분 모르는 분이라서 제가 조금 약간 좀 이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고요. 우선 이렇게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깊이 사유하는 분들을 모시고 캐니볼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문학의 대가분들도 계신데요. 예. 앞에서 이제 캐니볼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잘 전달될까 염려가 큽니다. 그래도, 그냥 아직 미숙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너그러이 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리고요. 제가 캐닐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977년부터 심리학을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심리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석박사를 받을 때는 인간의 뇌가 다 규명되면 인간의 정신 현상은 다 설명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 특히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풍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물학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뇌 공부를 했었어요. 심리학 중에서 뇌 공부를 하는 데가 생리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하고 거기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인간의 정신 현상이 물질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 인도에서 오신 요가 선생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요가는 저는 그냥 이렇게 동작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분이 빠딴잘리 요가경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요가 그 경전이거든요. 대표적인 요가, 고전 요가의 경전인데 그걸 강의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물론자가 그 세계를 향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995년인가 6년인가 그래서 한 4년을 공부하고 2020년에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가 거기서 논문을 하나 쓰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하나 부딪혔어요. 그러면 저는 심리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인간 정신의 최고봉이라고 심리학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셀프가 대문자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진화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참자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매슬로우는 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아 실현을 넘어서 자아를 초월하려는 욕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문자 셀프와 소문자 셀프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논문을 쓸 것인가가 저한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이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쓰고 그냥 이게 아구가 안 맞는다 그럴까요? 이 두 개가 안 맞아요. 전혀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가 못 만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찾아서 인도에서 한 4, 5년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캐닐버의 의식의 스펙트럼을 보고서요, 저는 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 두 개가 악어가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보고 그 감동했던 것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제가 파고들었죠. 근데 이분의 책은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어려우냐면 수행을 직접 하지 않으면 이분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같이 겸비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최고봉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문제의식은 뭐였을까요? 우리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신현상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좀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식이 없으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인식하는 게 뭘까? 불교에서는 그걸 식이라고 하죠. 의식. 그리고 지금 의식이 매우 중요한 그 뇌과학자와 다학제들의 연구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의식을 탐구했던 자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힌두인들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식만 탐구했어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이론과 경험적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의식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그게 수천 년 전부터 그랬어요. 실제로 그걸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은 사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너머까지 갔어요. 사유도 끝까지 하고 사유 너머를 갔어요. 사유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그 세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인간 경험의 본질이다. 사유를 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발견을 했고 그 의식은 우리 개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온 우주가 공유하고 있다. 이게 브라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트만 이퀄 브라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현대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사유적으로 탐구가 안 되는 것은 일단 가로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론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대 과학과 만나는 접점, 특히 현대 심리학과 만나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 심리학은 우리 개인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심리학은 사실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적응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로 인간의 병리 현상에 대해서 다뤘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그 깊고 넓은 잠재력에 대한 것에 초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힌두인들은, 또 불교도 다 거기서 포함되죠. 그 사람들은 인간의 초월적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정도로 깊고 넓게 탐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게 현대 심리학과 어떻게 접점이 될까요? 이것에 대답을 준 분이 저는 캐닐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캐닐버라고 하는 분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나? 과학과, 특히 과학 중에서 인간의 마음을 다룬 심리학과, 그 다음에 초월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고 하죠. 수행이라고 하죠. 그 세계를 접목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원래 캐닐버 선생님은 의학도였어요. 근데 의학도인데, 나는 거기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님들이나 의사를 보고 내 미래가 저렇다면 나는 그 미래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초과학을 들어가서 생화학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매우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만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책을 이해하지 못한 책이 없었어요. 나중에 왜 이분이 천재라고 하는지 이분의 독서량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해 못하는 책을 하나 만났죠. 그게 뭘까요? 나가르주나의 중론입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깊이 자기 삶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한 게 소위 그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그럼 사유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용수라고 하죠. 나가르주나의 중론 책을 보면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책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가득했어요. 말은 말인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은 논리를 해도 논리가 이게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것이 참이라고 진리라고 증명을 해도 반대 진리를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논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가르주나의 획기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진이라고 할 때는 그 반대도 진이 되는 거예요. 논리상. 저는 인도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의 논리학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참과 거짓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진리 검증 방법이죠. 인도인들은 4개로 나눕니다. 제가 그 논리학적 구조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참, 거짓, 참이고 악은 아니면 거짓이 아니라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게 있어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우리가 자기 성격을 검사할 때 혹은 자기 습관을 할 때 뭐라고 나오느냐면 OX를 치죠. OX를 치다 못해 나중에 아니다, 기다, 아니면 정말 아니다, 조금 아니다. 이게 스케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우리 종성님은 내가 친하니까 물어볼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한테는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으죠? 그런데 또 부분적으로 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심리 현상은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다 저거다 나눌 수 없는 중간지대가 우리 심리 현상의 대부분이에요. 거짓말을 때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어느 기준에서 보면 거짓말이고 어느 기준에서 보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철학적 명제하고 다릅니다. 심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밴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다고 하면은 그 반대의 심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리 현상 자체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쁘다고 하면 뒤에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슬퍼요. 우울하고. 우울하다고 하고 할 때 우울하다고 하는 순간 우울함을 바라보는 것은 우울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캐닐버 선생님은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의식은 빨주, 노초, 파남보의 스펙트럼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보면은 2가지로 보이기도 하고 4가지로 보이기도 하고 다층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떤 것은 참 거짓으로 나누는 의식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의식의 수준이 또 있다. 그 세계에서는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가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때 이미 어긋나는 세계가 또 있다. 이거를 이제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멋지게 그 소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또 도라고 하는 세계와 현대 심리학을 멋지게 접목시켰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면 이분이 그렇게 천재적일까요? 아닙니다. 사분면이라는 개념이 매우 이분을 천재의 반열에 오릅니다. 우리가 내면이라고 하면 나의 내면이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내면을 공유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 나 혼자 그 가치관을 가질 때와 누구랑 2명이 같이 나눌 때와 3명이 나눌 때 또 가치가 달라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가치관과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을 상호주관적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있는 공통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단 무의식, 집단 의식이라고 하죠. 융의 개념이죠. 그럼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신적 존재인가요? 물질적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고 물질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 몸으로만 있을까요? 우리 이런 소위 우리 사회를 일으키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죠. 그 하드웨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4분면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초기부터 개인의 의식 플러스 집단의 의식의 진화 과정을 탐구했어요. 제가 인도에서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깊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저분은 내면적으로는 명상이 깊고 내면적으로는 선한데 왜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게 관계가 삐걱거릴까? 많이 봤죠. 여러분들 지리산에 계시는 혹은 또 주변에 수행자 보세요. 같이 살기 되게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저는 스승님들 모시고 공부도 해봤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행이 저렇게 깊고 도도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는 아니 뭐야 어린애야? 이럴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도 다룹니다. 가장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뛰어난 분들 실제로 같이 살아보면요 굉장히 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문제도 역시 잘 다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캐닐버를 공부하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씩 제가 마련해 드린 이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의 이제 최초 책이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인데 23세 나이에 집필을 합니다. 이분이 낮에는 생화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밤에는 도덕경을 만난 다음에 이쪽 동양 사상에 관한 탐구를 하면서 낮에는 물질의 세계, 밤에는 도의 세계에 심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결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관 아니에요. 깊이 고민하죠. 나는 반쪽으로 나뉜 것 같다. 낮에는 물질 세계에 완전히 몰입돼 있고 밤에 가면은 정신 세계에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 안 되는 그 세계에 들어갔다. 난 정신 분열증 환자 같다. 이걸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겠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소의 비전이죠. 소의 이 시각을 연구하다가 딱 비전이 떠올랐어요. 그 참 우리가 융식으로 얘기하면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전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생화학교실을 떠납니다. 그래서 딱 내려놓고 몇 달 만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캐닐버의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이 23살의 나이에 썼습니다. 1973년에 썼죠. 근데 이 책을 출판사에다가 맡기니까 출판사에서 출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군데 다니면서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퀘스트북이라고 하는 이 책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출판사에서 이 사람 책을 출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자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이 책 하나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막 여기저기 강연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안 해.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공부를 해요. 지금도 밖에서 대중적인 활동은 안 하세요. 이분이 하는 일은 주로 수행하고 명상하고 책 읽고 집필하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겨우 콜로라도 가서 뵀는데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해서 보통 대중들은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죠.
일본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 번 돈으로 연구비를 충당하여 상당히 긴 논문을 완성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의 스펙트럼이었다. 일본은 편지에서 내게 출판업자를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게 존 화이트라고 하는 파라사이콜로지스트 대가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만 읽고 그 다음에 깊이 사유하고 명상했어요. 이 사람이 명상에서 견성의 경험을 한 게 무경계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견성하고 나서 자기한테 명상을 가르치는 스승한테 인가를 받죠. 그래가지고 쓴 책이 무경계라는 책이에요. 근데 무경계라는 책만 읽고 캐닐버를 이해하면 그게 큰 오산이에요. 소위 이렇게 명상 공부나 이 도공부 혹은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경계 책만 보거든요. 그럼 그거는 정말 일벌을 전혀라고 얘기하면 좀 과언이죠. 초입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사상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용어도 어렵고 이분이 하려고 하는 세계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처음 이 사람 강의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 25년 전인가 하는데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달심리학, 땡땡, 자아초월적 관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한 3-4명 모았어요. 예? 모르겠다는데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3명이 돼야 저희들은 강좌가 열립니다. 매 학기 3명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3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을 막 밥도 사주고 유혹했어요. 꼬셨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매 학기 끌고 갔어요. 10년이 좀 지나니까 제가 왜 이 책을 번역했겠습니까? 애들 가르치느라고 번역을 하게 됐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 사람이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조현남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역사. 그런데 실제로 가르치기는 아마 제가 처음 학교에서, 제가 소속된 학교에서 뭐 유명한 학교는 아닙니다만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인연이 깊고 지금도 제가 이분의 이론을 얘기하고 이분의 그 방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하는 길에 거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분이에요. 만약에 이분을 안 만났다면 전 지금 산속에서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인연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 덕분에 아니구나. 수행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혼자 앉아서 가부좌 들고 명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 수행의 길에 큰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1949년생 미국의 철학자 사상가이며 동양 철학 및 수행과 서양 심리학을 통합한 분입니다. 미국의 헤겔, 의식 분야의 아인슈타인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통일장 이론을 꿈꿨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한다면 인간 의식 세계의 통일장을 꿈꿨던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만큼 그렇게 통합적인 이론을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한 분은 아직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고요. 왜 이 책이 중요한가? 인간 의식에 관한 통합적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 정신세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특히 여러 가지 학문 분야 말고 이 소위 수행의 세계, 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 안 보여가지고요. 너무너무 헤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 미리 가보죠. 구글 맵 보고,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고, 여러 가지 요즘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들어가서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가는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왔으면 어디까지 왔는지 다 스스로 점검하잖아요.
도의 세계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수면, 우리의 그 관심 아래로, 집단적 관심 아래로 잠겨버린 거죠. 이걸 다시 발굴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를 만들었어요. 당신이 지금 내면 세계로 탐구해서 들어갔어요. 책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경험을 직접 탐구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AI 시대를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제 사유는 거의 AI가 더 잘할 거예요. 그건 뻔합니다. 안 봐도 우리가 IQ 200, 300, 아무것도 아니에요, AI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성을 넘어가야 되겠죠. 지성을 넘은 세계가 어딜까요? 이게 소위 의식 자체의 세계입니다. 그걸 탐구해 들어가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소위 이게 정신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련한다, 수행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지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경험의 세계를 어떻게 검증해 들어갈까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분이 지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수행 전통, 기독교의 수행 전통, 불교 수행 전통, 그 다음에 신비주의 수행 전통 다 섭렵해서 그것을 통합해냈어요. 그래서 전체 지성의 세계를 넘어서 세네 개의 우리가 거쳐가서 진화해 가야 할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의 의식 발달의 체계는 현대 심리학에서 비로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은 소위 동양의 수행 전통에서 비로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산발적으로 돼 있어. 이것이 통합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수행 전통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했고, 이분 지도 덕분에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월 의식의 세계에 대한 연구들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분절된 기존 심리학파들을 하나의 통합된 지도로 엮어냈고, 동서양을 결합했다는데 이분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 이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영적 지혜와 서양의 분석적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질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내 의식 탐구를 할 때 첫 관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기쁘다. 나는 사유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를 어디에 두나요? 슬프다, 기쁘다, 사유한다에 뒀습니다. 인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사유하느냐? 슬픈 주체가 누구냐? 내가 슬픈 것이냐? 아니면 슬픔이라는 현상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슬프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걸 탐구해야죠. 내가 슬픔이라면 내가 슬픔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걸 경험하는 자는 누군가요? 내가 일생에 수많은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하는 주체가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까요? 어떻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의 시간을 소비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물론 많이들 충족시키고 살았겠지만 마지막 2%가 부족할 겁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누려도 마지막에는 다 두고 갑니다. 그럼 두고 가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이 힌두인들의 지대한 관심사였어요. 그걸 본질적 질문이라고 하죠. 그걸 실존적 질문이라고 하고,
궁극적 관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나 아닌가요? 응?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이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 그래가지고는 제가 어르신들 모시면 얘기를 해요. 뭐가 제일 소원이세요? 연세 드신 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식들.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자기들은 어떤 때 제일 마음이 편하니? 부모님이 편안하실 때 그럴 때. 그럼 서로 남 걱정하느라고. 서로 불편한 거 아니에요. 어? 부모님은 자식 걱정하느라고 불행하고, 자식은 부모님 걱정하느라고 불행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자기 자체의 본질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해하고 바라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궁극적 질문이자 반드시 던져야 될, 그리고 반드시 탐구할 필요가 있을 만한 질문입니다. 저 심리학자인 저로서도 이 질문이 저를 끌고 갔어요. 인도로 가서. 그래서 몇 년을 헤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경험하는 자는 누구이냐예요. 그냥 벌써 나 이러면 끝나잖아요. 이걸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면 뭐가 나냐? 몸이 나냐? 그럴까요? 몸이 난가요? 내가 몸을 갖고 있나요? 내가 갖고 있잖아요. 왜? 내가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뛰고 싶으면 뛰고 그렇잖아요. 그럼 좋아요.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마음이. 그럼 내가 마음인가? 내가 마음이면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있나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나요? 내가 슬프다는 건 누가 알아요? 마음이 아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탐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린 결론이 나는 그러한 경험을 의식하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의식을 탐구하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가 질문입니다. 키 퀘션이에요. 자, 여기에서 케닐버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전자기파를 마이크로파, 가시광선, X선, 감마선으로 구분할 수 있듯이 의식 연구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들을 하나의 스펙트럼, 하나의 무지개 속으로 통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들이 심리학마다 다 다르고 심리학 학반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수행 전통마다 달라요. 이것들이 그러면 하나인데 갈라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층위가 있는 것이냐? 나라는 것은 그건 모두의 총합이 나냐?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니냐? 제가 각자 물어봐요.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걸 물어봐요. 힘들다 그래요. 불안하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겪는 불안이라는 걸 한번 느껴봅시다. 뭐가 불안하니? 많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건가요? 없는 것이죠. 상상한 거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상상하는 자는 누군가요? 상상하는 나는 불안한가요? 네? 그거 잘 탐구해 보셔야 돼요. 상상이 일어나기 전에 나와 상상이 일어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불안이 일어날 때에는 내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이 사라져요. 누가 와서 야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나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나가면 불안이 사라져.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응? 그 불안했다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기조에 계속 내가 동일한 것이 끌고 간다고 하는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의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지만.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뭐가 이렇게 지속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뭔가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 학파나 혹은 또 여러 학문 분야나 그 각 분야의 그 학파마다 달리 나를 규정하는 것들을 한번 통합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와 동서양의 심리학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에 관한 다양한 서양의 접근 방식을 이런 스펙트럼의 모델에 따라 명확하게 규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식의 성장이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해서 하위 수준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것이다. 이분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transcending and including. 네, 이게 뭐냐면 나는 몸이기만 하냐? 아니에요. 몸을 포함하고 있지만 몸 이상의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마음이냐? 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마음 너머도 있어요. 초월한 존재예요. 그럼 내가 몸으로 나를 보면은 수 없는 분자, 뭐 원자, 요즘 뭐 양자 물리학까지 나와서 양자까지 막 그런 것들로 다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들이 아직도 그렇게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설명한다고 우리가 물리학만 하면 되거나 과학만 하면 되지 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현상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에피페노멘은 가현상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뇌의 부산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정신현상은 뇌로 되어 있어요. 뇌로 되어 있다기보다 뇌를 기반으로 하죠. 그럼 뇌에 불과하냐? No, 아니라는 거죠. 뇌를 포함하지만 초월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존재의 여러 수준을 위계 질서로, 위계 구조로 만들어서 맨 밑에 있는 것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세계다. 우리는 물질이기만 하냐? No, 물질이지만 물질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우리 물질로 인간의 정신현상을 설명한다면 그걸 환원주의라고 하죠. 이거 배격해요, 이분은. 환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H2O라고 하는 물 봅시다.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하나의 산소 분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특별한 방식으로 만날 때 수소에도 없고 산소에도 없는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현듯. 벽돌을 모아놓으면 집이 될까요? 아니에요. 벽돌을 특정한 방식으로 모아놔야 집이 돼요. 그럼 특정한 방식이라는 건 어디서 왔을까요? 벽돌이 그걸 특정한 방식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현상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할 때 집이 되는 거죠. 이분은 계속 그렇게 설득합니다. 우리의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질을 포함하면서 초월해 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지면, 뇌가 없어지면 우리 정신현상도 없다.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그럼 뇌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뇌과학을 전공했던 저로서는 그걸 탐구하다 결론이 아니라고 내려놨는데 이분의 이런 그 선언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림자 수준, 자아 수준, 실존적 자아 수준, 초월적 자아 수준, 우주의식. 이거 이제 초기에 이분의 이론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이론이 한 5단계를 거쳐서 진화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거예요. 자아 수준으로 가면 밑에 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그림자를 포함하면서도 초월해요. 제가 제 딸의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좀 괴짜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 딸의 친한 친구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9년 연애한 남자친구하고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집을 뛰쳐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저히 못 살겠대요. 한 달만 살았는데. 그래서 3, 4년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걔는 아줌마니까, 친구의 엄마니까, 아줌마, 나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롭니? 아니, 내 전 남편이, 그러니까 사실 결혼 신고도 안 했으니까 남편도 아니죠.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대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어? 나는 정말 그 남자를 깨끗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결혼한다니까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뭘까요? 너무 괴로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남자를 깨끗이 잃어버린 너가 진짜 너냐?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남자를 그립게 그리워하는 그게 니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탐구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제가. 누가 너 진짜 너냐? 두 개가 다 너냐? 둘 다 너가 아니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너한테 절실한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 마음인데 네가 해결해야 할지. 한 100일 뒤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이 친구가 집중력이 엄청 좋아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질문이 일어난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줌마, 난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봤더니 사랑이 고파서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 맞아.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학교에서 아주 이렇게 아이가 워낙 내성적이라 그 사람 앞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고민들이 있을 때 다 찾아가나 봐요.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 걔는 있잖아요. 집중하면 장난 아니야.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몰라. 무서울 정도로 집중해.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걸 화두라고 하죠. 나한테 딱 걸려든 질문. 나한테 절실한 질문. 그 질문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런 표현을 쓰면 좋지만 나한테 절실한 질문을 파고 들어갈 때 드디어 우리가 전혀 다른 의식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가 의식도 못한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떠나왔으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의식 수준은. 그림자는 다 거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남자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미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존적 자아에 딱 부딪힌 거예요. 뭐냐, 나는. 이 실존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나는 존재하는 거야? 뭐야? 이게 이거죠. 여기서 초월적 자아로 가버린 거죠. 초월적 자아로 가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게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또 사랑으로 거듭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을 힌두에서는 삿짓 아난다라고 합니다. 그것, 오로지 있는 그것, 삿, 진리, 짓, 그것은 의식 자체, 의식의 흔들림이 아니라 찢다부르띠가 아니라 찢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난다, 지복이라고 하죠. 천상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우리가 천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실존적 수준이에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 문제를 깊이 탐구했던 사람이 사르트르라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철학 교수님 앞에서는 좀 제가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사르트르죠. 존재와 무. 이게 실존적 고민입니다. 여기에 딱 떨어질 때 우리는 험함을 느낍니다. 내가 도대체 사는 것이 이렇게 결혼하고 아파트 평수 늘려서 애들 결혼시키고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이게 끝인가? 이게 나인가? 매우 허망해지죠. 그리고 우리 성공하면 또 뭐야? 권력을 많이 가지면 뭐야?
돈을 많이 가지면 뭐야?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대부분 많이 자살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몸 마음을 나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껍질을 벗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초불적자로 갈 수 있죠. 여기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 돈도 많이 번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떨어진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 문제, 무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허무해서 아무도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자살 많이 했어요. 이게 저도 이런 고비를 넘겼거든요. 세상에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의미로 가득해.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워. 왜? 의미가 없으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지죠.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딱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월적 자아로 가는 그게 우리가 실존적 병리라고도 하고 실존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볼게요. 의식은 경계를 그어서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여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내가 무엇을 나로 삼느냐, 몸을 나로 삼느냐, 마음을 나로 삼느냐, 몸, 마음을 나로 삼느냐, 가족을 나로 삼느냐, 아니면 국가를 나로 삼느냐, 아니면 지구를 나로 삼느냐. 제가 제 주변에 지구를 나로 삼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아프대.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세요? 지구가 너무 아파. 이렇게 들어놓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데 우리의 의식 수준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